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경계를 넘어가자마자 나오는 경기도의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친가는 언제나 그럭저럭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에 비해서 자식 농사는 잘 되지 못한 편이었어요. 남자만 다섯인 오형제 중에서 무려 셋이나 망나니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평범하고 효자인 경우였죠. 그래서 아끼는 아들인 아버지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여자인 엄마랑 결혼한다고 하셨을 때 친할머니는 무척 속상하시기도 했다네요.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딱 10년 뒤에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친할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진 상황이었고요. 워낙 자식들 문제 때문에 일찍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가 친할머니의 건강은 나빠진 지 오래였었네요. 그때 병원 진료를 가시려던 날이었는데 같이 가시려고 준비를 하시던 중에 친할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조금 안 돼서 돌아가셨고요. 다들 놀라서 경황 없던 나날이었죠. 친할머니만큼 놀라고 상심이 큰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모두가 친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면서 조용히 군말 없이 때 되면 모였고 가장 가까이 사는 자식이 계속 돌봐드리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친할머니가 어쨌든 자식들을 애달프게 살피며 키워오신 장본인이었고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친보다는 모친이 더 남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망나니 자식들마저 그때는 군말 없이 모친을 향해서 효를 다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고 친할머니는 어느 추운 겨울에 외출을 하시려다가 집 앞에서 잘못 넘어지시는 바람에 병원에서 끙끙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너 이 새끼야, 네가 어머니를 잘 모셨어야지. 형은 뭘 잘했다고 큰소리쇼? 이게 다 형이 불효막심해서 어머니가 일찍이 몸이 상하셨기 때문인데. 그리고 망난이 아니랄까봐 책임 공방이 이뤄졌고 서로에게 나를 세우며 비난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재산 문제도 있었죠. 친가 재산은 친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지내셨던 그 자그마한 단독주택, 그리고 주변에 있는 땅 조금이 다였는데 그걸 가지고 싸움이 났습니다. 장남이 다 가져간다 어쩐다, 법대로 가려보자 그러고 법도 모르면서 철치지 말라 그러고 그 난리통을 보면서 엄마는 발을 빼자고 아버지에게 건의를 하셨습니다. 진작 머리 아파하셨던 아버지가 동의를 하셨고요. 그렇게 저희 집은 재산 문제에서 빠지게 됐었네요. 빠지길 잘했었죠. 당최 그 재산 문제 가지고 그 후로도 몇 년을 더 끌었는지 모르겠거든요. 게다가 거기 땅값이 조금도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요. 길이 크게 새로 난다느니 재개발 들어간다느니 얘기는 많았는데 결국 수혜를 못 봤어요. 가뜩이나 의리 없던 형제들 간에 의만 더욱 상하게 된 재산 분쟁이었습니다. 이제 부모가 다 떠났고 그러다 보니 자식들 간의 결속력이 약해졌고요. 이럴 때는 장남이 어떻게 자라느냐가 관건인데 애석하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서로 안 보고 살게 됐어요. 제사 지낼 때나 보는 게 전부였는데 그럴 때도 좋지 못했던 게 서로를 그때마다 탓하면서 두 분이 돌아가신 걸 서로에게 책임 돌리고 비난의 화살을 쏴대고 그러면서 각자의 불행한 사정을 들춰내고 만나기만 했다 하면 무조건 개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 가정은 잘 돌봤을까요? 부모 제사에 돈은 제대로 쓰고 준비는 제대로 했을까요? 아니었죠. 때마다 제 부모님만 제일 고생하시고 마음 쓰시면서 지갑을 여셨습니다. 아휴, 그래도 우리가 제일 걱정 없이 평범하게 사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아야지 어쩌겠어. 그래도 아버지는 멀쩡히 돌아가는 집구석을 뒀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자고 하셨고 엄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집이 가장 상황이나 사정이 낫다는 생각이었죠. 설마 그 생각이 깨질 미래가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오빠라는 인간 때문이었어요. 친가 특유의 그 인상이 오빠한테는 있었습니다. 대신에
엄마를 비롯해서 외가 식구들이 피부가 좀 밝은 편인데 이건 오빠가 물려받았어요. 제가 오빠랑 4살 터울인데요. 저는 피부가 친가 쪽이라 원래 약간 까무잡잡합니다.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친남매인데 오빠하고 저는 정말 많이 달랐어요. 외모적인 것도 그렇지만 성격적인 것은 더 달랐네요. 오빠는 어렸을 때 약간 내성적인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말괄량이 왈가닥 소녀였고요. 그래서 혼나는 법은 없었어요. 여자이라서 마냥 예쁘다는 소리를 친가에 가면 꼭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밝고 명랑하게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외가에서는 딱히 귀여움을 못 받았지만 어차피 외가에 갈 일은 그리 많지 않았기에 괜찮았어요. 친할머니가 제 외가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 집안은 하는 일도 없이 항상 거지같이 산다고 그런 흉을 보셨었죠. 유일하게 엄마만 그 집안에서 정상인 것 같다고도 하셨고요. 근데 엄마가 외가에서 유달리 생활력이 강하긴 하셨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항상 가계부를 쓰셨었고요. 돈 관리에 철저하셨어요. 그래서 놀라신 아버지가 이런 건 어디서 배워왔냐고 물으셨는데 엄마는 다니던 공장에서 친했던 사람에게서 조언을 들었으며 그 후로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아졌다고 하셨었다네요. 엄마는 오빠를 임신하고 계셨던 신혼 시절에도 동네 아주머니들과 모여서 부업 일을 꾸준히 하셨고요. 태어난 오빠가 돌이 지났을 무렵부터는 공장에 다니셨어요. 2년 좀 넘게 다니셨는데 일이 엄청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당시치고는 돈을 잘 줬던 곳이라서 경쟁이 심했고 엄마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만둘 생각은 없으셨다네요. 하지만 그 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서 자연스레 엄마는 자리를 잃게 되셨어요. 그래도 그간 돈을 많이 모으셨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외가 식구들에게 다 뜯기셨는데 이제는 당신이 꾸린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고 모으는 게 무척 보람되셨다고 그러시더군요. 그 다음에 저를 가지셨고요. 아버지는 둘째가 딸이기를 비셨다고 하던데 정말로 딸인 제가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다니시던 직장이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친하게 지내었던 지인분이 장사를 같이 하자고 권해왔던 것입니다. 가게를 차릴 건데 같이 와서 도와달라는 이야기였죠. 아버지는 살면서 한 번도 장사 일 쪽으로 생각조차 해보신 적이 없던 분이었으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딸 생각에 무작정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분이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같이 운영하기는 개뿔 아버지를 잡일꾼으로 부려먹은 거예요. 온갖 허드렛 일을 다 시켰고요. 심지어 돈도 잘 안 쳐줬습니다. 아버지는 자존심 상하고 힘든 것에 비해서 돈은 안 벌리는 그 일을 하며 무척 속상해하셨고요. 어느 날 엄마는 그 내부 사정을 아시게 되고 분노하셨어요. 그거 몇 푼 돈 안 벌어도 되니까 당장 그만둬. 그리고 이쯤부터 아버지의 형제들이 참 망나니 짓을 많이 했었습니다. 맨날 싸우고 돈 타령하고 이혼하네 어쩌네 그러고 갑작스레 저희 집에 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돈 달라 그러고 정말 징그럽고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그때 이사를 갔던 거예요. 먼 지역으로 새롭게 일자리도 찾을 겸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엄마가 아버지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장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 우리가 직접 차려보는 거야. 엄마의 생활력은 하루아침에 생겼던 게 아니었죠. 67 무렵부터 집안일도 다 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의 어린 동생들의 끼니를 챙겨주고 너무 집이 가난해서 먹을 게 떨어질 때가 잦았으니까 그럴 때면 얼굴에 철판 깔고서 밖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엄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버지는 자신이 없었으나 엄마를 믿고서 응하셨고요. 그렇게 미천이 크게 없다 보니까 번듯한 매장은 못 내셨고 포장마차를 2분이 차리셨어요. 그 당시 저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많이 돌봐주셔서 그 집에서 시간을 자주 보냈고 가끔 그 집에서 자고 오기도 했었죠.
그 집 딸이 저랑 1살 차이라서 또래였거든요. 그래서 포장마차를 하러 부모님이 나가 계셔도 부재를 잘 못 느꼈었네요. 하지만 오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된 오빠는 자꾸만 밖을 쏘다녔습니다. 좋게 말하자면 성격이 점점 외향적으로 바뀌어 갔어요. 부모님이 이때를 회상하면서 후회하시기를 포장마차 때문에 바빠서 아들을 내버려둔 게 성격을 버리게 만들었던 것 같다고 그러셨어요. 하지만 앞만 봐도 오빠가 친구들과 밖을 쏘다니며 짓궂은 장난짓을 배우는 것에 재미를 들렸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타고난 기질이 있었는데 계기를 만났던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지 환경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오빠는 중학생 때부터 무려 주먹을 쓰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건 타고난 기질이 아니고서야 그 지경까지 갈 수가 없었죠. 불량 청소년 문제야. 그게 바로 오빠였어요. 저랑 친남매인데 같은 집에서 나고 자랐는데 오빠는 중학생 때부터 걷잡을 수 없어졌고 저는 점차 성장을 해갈수록 그에 걸맞은 차분함도 갖춰갔습니다. 오빠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가출을 했었는데 이때부터 아예 말릴 수 없는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친할아버지에 이어서 친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여러 문제로 부모님은 포장마차 일을 접게 되셨죠. 아버지는 오빠한테 제발 다른 거 안 바랄 테니 고등학교라도 진학해달라고 비셨어요. 제발 정신 차려라. 공부 열심히 해라. 학교 잘 나가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절대로 주먹질하지 마라. 이런 잔소리가 이미 오빠한텐 전혀 안 먹힌 뒤였고요. 최소한 고등학교는 나와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을 때 오빠가 어떤 대꾸를 했었는지 저는 기억합니다. 엄마도 중졸이잖아요. 그 애매에 그 자식이니까 저도 그냥 고등학교 안 갈래요. 그 빈정거리던 표정이 어찌나 악랄하던지 엄마의 상처받은 표정 때문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즉시 오빠의 싸대기를 날리셨고 저는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래도 어찌저찌 오빠가 고등학교를 가기는 갔었어요. 꼴통들만 간다는 공고를 오빠는 그래도 잘 다니나 싶었는데 1학년까지만 하고 자퇴를 해버렸습니다. 이따위 교육? 받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시간 낭비일 뿐이지. 이제 부모님은 반쯤 자포자기를 하셨고요. 오빠는 자퇴한 후에 가출까지 해서 아는 형들의 집을 전전하면서 개판으로 지냈습니다. 저는 감수성 예민한 중학생 시절에 사춘기 하나 없이 지냈었죠. 오빠가 그 모양인데 제가 감히 사춘기 타령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가 있다면 그건 제 오빠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해 있던 오빠가 집에 왔었어요. 아무도 없을 시간이라 생각했는지 몰래 와서 부모님 안방을 뒤지며 돈 될 것을 찾고 있는데 제가 귀가를 했었던 것이죠. 저를 보더니 아가리 단속 똑바로 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으며 기억 후 엄마가 현금을 조금 찾아놓으셨던 걸 발견했어요. 안 돼. 그 돈 돌려놔. 나 곧 학원 다닐 건데 그 돈 학원비 해야 된단 말이야. 뭔 놈의 학원이야? 오빠가 몰라서 그래. 요새는 다 학원 다녀. 학원 다니고 성적 관리 잘해서 나는 이 다음에 대학도 잘 갈 거야. 놀고 자빠졌네. 성적 관리? 대학? 네가 얼마나 시끄러운 왈가닥인 줄 내가 다 아는데? 야, 닥치고 그냥 대충 아무 상고나 들어가서 취업이나 빨리 해라. 저는 오빠를 말리고 싶었으나 힘으로 이기기란 불가능이었어요. 오빠는 자퇴를 하더니 뭘 하면서 사는지는 모르겠으나 몸 덩치가 좀 커져 있었죠. 좋은 징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달려들었던 제가 곧 내동댕이 쳐졌어요. 다시 일어나서 얼른 달려들었다가 이번에는 발로 걷어차였고요. 그때 제가 엉엉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이제 2번 다시 나타나지 마. 우리 가족은 오빠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고 행복한데 오빠 때문에 힘든 거야. 오빠만 없으면 돼. 제발 사라져. 오빠가 간 뒤 저는 한참 울면서 집을 정리했었고
상황을 들으신 부모님은 미치게 속상해하셨습니다. 포장마차를 수년간 영업하셨던 덕에 돈은 어느 정도 모으셨으나 두 분의 건강은 좋지 못했었죠. 오빠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컸을 듯 싶었고요. 저는 결국 중학교 때 학원을 못 다녔어요. 오빠가 돈을 훔쳐간 탓도 있었으나 오토바이 사고를 내서 돈을 물어줘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오빠가 아는 형의 오토바이를 몰다가 어느 할머니를 다치게 했고요. 오빠는 직접 친 것도 아닌데 그 할머니가 혼자 넘어져 놓고 쇼를 한다면서 화를 냈었어요. 너는 네 할머니가 넘어져서 돌아가셨는데도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알아서 살아라. 이런 연락 받는 것도 더는 지긋지긋해서 못하겠다.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아버지가 단호하게 선언하셨고 그 후로 오빠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편안했겠나요. 부모님이 속상해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조용히 학교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으로 어떤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오빠랑 사귀었던 사이인데 임신을 했다고 하더군요. 오빠하고 연락이 안 돼서 전에 알아뒀던 여기 집 주소로 찾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아버지는 하마터면 뒷목 잡고 쓰러질 뻔하셨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간신히 오빠를 찾았고요. 펄쩍 뛰더군요. 애아빠가 될 생각은 추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언니는 어렸을 적에 부모 이혼을 겪었고 친척집을 그 후로 전전하면서 살아왔으며 공장 일을 하다가 소개로 오빠를 처음 만났었다고 했었죠. 이제 와서 부모를 찾기도 좀 그렇고 그냥 여기 눌러 살면서 아기를 낳겠다고 그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수험생이었는데 집에 난데없는 존재가 눌러 앉게 된 거죠. 어이가 없었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게다가 그 언니는 임신하고 나서 점점 몸이 안 좋다면서 집에서 꼼짝도 안 했어요. 집에 방은 2개뿐이었는데 제 방을 그 언니에게 주었고 저는 거실에서 생활했었네요. 그리고 거의 만삭으로 가까워질 무렵 아기가 잘못되었어요. 정확히는 그 언니가 몸이 좀 안 좋아서서 병원에서 아기와 산모 중 양자택일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신 부모님이 그 언니를 설득했고 수소문에 거쳐서 그 모친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언니의 모친이 병원으로 왔었고요. 대화 끝에 아기를 보내고 산모의 건강을 택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 언니는 자기 모친을 따라서 가게 되었고요. 그렇게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였네요. 제 수험 생활은 이미 다 망쳐진 후였죠. 바로 얼마 뒤가 수능이었고요. 저는 대학 수준 자체는 평범했지만 취업률이 좋다는 인기 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저 하나 보고 산다면서 그때 저를 잡고 고맙다고 우셨었죠. 저는 대학에 다니는 동안 별별 알바를 다 해봤었네요. 그리고 부모님은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포장마차를 정리한 뒤로 엄마는 식당 일을 해오셨는데요. 아예 식당 사장이 되기로 결심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테이블 5개가 있는 아담한 식당을 차렸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최선을 다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 졸업반이 되었을 때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무렵에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디 무슨 조폭인 줄 알았어요. 지난 몇 년간 대체 어떻게 지낸 것인지 외모만 봐도 일반 사람들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느낌이 되었더군요. 오빠는 클럽에서 일을 하며 돈을 꽤 벌었다고 했습니다. 클럽이라고 하면 유흥문화잖아요. 저는 그런 걸 일체 안 즐겼고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오빠의 근황 앞에서 무척 심란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에 흐르는 나쁜 피를 잘못 물려준 당신의 잘못이라고 하셨고 그 모습에 오빠는 제대로 화가 나버리셨어요. 이놈의 집구석은 내가 진짜 정이 갈래도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또 가버린 오빠였었죠. 얼마 후 저는 취업 기념으로 부모님에게 건강검진을 시켜드렸어요. 그 결과 아버지의 몸이 좋지 않았고요. 무리하는 것은 절대 금지라서 피곤하거나 과로하면 안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큰일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상태였다가 관리 잘못해서 암으로 크게 번지는 사례들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까 정말 심각해졌죠. 아버지는 건강관리에 힘쓰며 지내시기로 했고 식당에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엄마가 홀로 도맡으셨습니다. 시작했던 곳에서 괜찮게 장사가 됐으나 건물주하고 마찰이 있어서 결국 그 자리에서 더 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이제 장사 요령도 생겼겠다. 엄마는 이전보다 더 큰 곳으로 새로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테이블도 이제는 15개나 되었어요. 예전에는 자잘한 단품 메뉴 위주였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식사 메뉴를 판매했고요. 손발 잘 맞는 주방 이모와 엄마가 둘이서 으쌰으쌰 장사를 해나가셨습니다. 저도 일정 없는 주말이면 가서 홀서빙 일을 도왔고요. 아버지는 항상 마감 1시간 전쯤에 나오셔서 마무리를 도와주셨고 엄마와 함께 귀가를 하셨습니다. 그런 일상을 감사히 여기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오빠가 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혹시나 싶었는데 역시나 돈 때문이더군요. 일전에는 클럽 일을 하면서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을 하더니 이제는 돈이 급하다며 좀 빌려달라는 얘기를 꺼내왔습니다. 현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2달 안에 갚겠다고 그러더군요. 부모님과 저 진짜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화를 내면서 5천도 아니고 500인데 그까지 돈이 없냐면서 언성을 높였었고요. 그러는 너는 이놈아, 그까지 500이 없어서 달라는 소리를 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내가 전에 분명히 말했을 텐데. 분노하신 아버지가 그렇게 외치시다가 눈을 질끈 감으셨고 엄마와 저는 건강이 염려되어서 얼른 오빠를 쫓아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오빠한테 그 돈을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치만 엄마는 오빠에게 그 돈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미 엄마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저는 알았고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돈을 보내주었네요. 엄마가 바쁘신데 언제 시간을 내서 은행을 가시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대신 보내주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그 돈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한사코 거절했고요. 오빠가 좋아서 준 건 아니고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준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더니 엄마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래서 돌아가신 네 할머니가 딸 타령을 하셨던 건가 봐. 손자보다 손녀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던 건가 봐. 단지 웃으며 그렇게 말씀하실 뿐이었지만 어떤 심정이신지 그걸로도 저는 다 알 수 있었네요. 2달 안에 갚겠다고 했던 오빠는 감각무소식이었으나 저는 기대한 적 없었으므로 실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일상을 살아갈 뿐이었어요. 저는 얼마 뒤에 이직을 하게 되었고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전 직장 동료가 소개시켜준 인연이었습니다. 이제 같은 직장이 아니게 되니까 더 부담없고 편해져서 연락을 자주 주고받다가 어느 날 문득 저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 어쩌다가 교회 이야기를 했던 것을 전 직장 동료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는 아니었으나 옛날에 부모님이 포장마차 일로 바쁘시던 시절 이웃 아주머니가 저를 계속 봐주셔서 신세를 졌었거든요. 근데 그 집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 바람에 저도 그때 몇 번 교회를 따라 나갔었죠. 그 덕에 제가 남편을 소개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도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었지만 시부모님이 열심히 다니셨거든요. 남편은 당시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바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식이고 구제불능 오빠 때문에 뭐든 야무지게 해내야 했던 자식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집안일을 잘하고 돈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 혼자 자취하고 있던 공간을 제가 정리를 잘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생활비를 관리하는 법도 알려주니까 남편이 이때 저한테 완전히 푹 빠졌던 것입니다. 저한테 적극적으로 결혼하자고 해서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남편이 좋은 동네에서 혼자 자취를 할 때부터 집안이 꽤 유복하다는 것을 알아보기는 했었으나 설마 그렇게까지 부유한 수준으로 사는 집안일 줄은 몰랐기에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 많이 당황했었네요. 남편이 막내고요. 위로 시누이, 시숙이 있습니다. 3남매죠. 시누이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었어요. 시누이의 남편, 심해부는 건축 설계 일을 하였고요. 심해부의 집안도 대체로 건축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의 피아노 학원이 있는 그 건물의 주인이 바로 심해부의 고모부였어요. 그 집안이 대략 어떤 수준인지 알만하죠.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건물이어서 그런지 피아노 학원은 처음부터 꽤 잘 되었다고 하더군요. 시숙은 탄탄한 중견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고요. 시숙의 부인, 동서는 원래 공기업을 다녔다고 했습니다. 쭉 일을 다니다가 아이를 낳은 뒤에는 그만두었고요. 그 후로는 대본 같은 것을 직접 틈날 때마다 집필하면서 영화 감독 일을 차근히 시작하였습니다. 예전에 동서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부터 이쪽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촬영 현장을 따라다니고 카메라를 배우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은 매일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저 틈틈이 하는 것이었고 대체로는 여유롭게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고 그러면서 일상을 지내고 있었죠. 참고로 아이는 집안일을 해주는 이모한테 육아까지 거의 맡긴 모양이었고요. 동서는 부친이 대학 교수였습니다. 모친은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오셨다는 걸로 그렇게 들었고요. 대신에 모친 쪽이 원체 잘 사는 집안이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의 양친은 두뇌와 재력이 만나서 결실을 맺었던 셈이었습니다. 아, 동서의 친정오빠는 일 때문에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다가 아예 처자식을 데리고 해외에서 체류를 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유럽 생활 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면면들이 다 대단하죠. 그에 반해서 저는 평범하디 평범하게 널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었고요. 연봉은 더욱더 평범한 수준이었죠. 제가 살아온 환경, 집안 배경 그런 것들은 내세우려 거론한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풍족한 집안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나고 자라서 명문대를 나오고 그 다음에는 대기업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흠모하고 선호하는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대체 어쩌다가 제가 남편 같은 인물하고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나 스스로도 신기하고 떨떠름할 지경이었죠. 남편이 워낙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시부모님은 처음부터 저에게 호의적이셨어요. 막내 아들이 이렇듯 적극적인 모습을 처음 보신다고 하시면서 저를 궁금해하셨을 뿐이지 저를 나쁘게 보시진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처음에 제 가족 소개를 엄마는 식당을 하시고 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틈틈이 도우시고 오빠는 그냥저냥 일을 다니는 직장인이라고 했었네요. 최대한 간략하고 군더더기 없게 평범한 가정으로 보이게 하려고 제 나름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본능적으로 제 오빠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꺼내는 순간 이 결혼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것이라는 것을 짐작을 해냈던 것이죠. 부모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꺼내도 오빠 이야기는 가급적 피하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결혼하고 나서 이왕이면 부부가 둘이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허락을 해주셨고요. 시누이는 집안에 조금 색다른 인물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을 하면서 제가 남다르다는 점을 콕 집기는 했으나 그뿐이었죠. 저로선 안심하고 다행이었습니다. 심해부도 별 생각이 없어 보였고요. 시숙 역시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남자 형제들끼리 성인이 된 이후로 각자의 일상을 사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결혼에 참견하고 훈수를 둘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누나와 형도 별소리를 안 하건만 남편의 형수되는 사람이 문제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 동서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집안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지? 식당? 모친이 식당을 하시고 부친은 그거나 기껏 도우면서 사는 게 전부라고?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뭐야? 정말 기가 막혀서 웃음이 다 나오네. 처음 시댁에서 마주쳤던 때 면전에서도 솔직히 표정이 별로 좋지 않길래 제가 남몰래 가슴이 철렁했었죠. 원래 동서가 표정이 밝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니 다른 식구들한테는 전혀 안 그랬거든요. 이 집안에 새로 들어오게 된 저한테만 표정이 별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딱 처음부터 동서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시댁집 밖에서 자기 가족인지 아니면 친한 친구였는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를 못마땅해 하면서 제 흉을 보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정말 진심으로 어이없어하는 기색이라서 저도 많이 민망했어요. 동서의 입장에서 보자면 저라는 존재 자체가
가당치도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수준이 안 맞아도 진짜 어지간히 안 맞아야지. 어떻게 그딴 게 나랑 같은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거야? 내가 고작 그딴 거랑 동서지간이 된다고? 이거 너무 모욕적인데. 이걸 어떡하지? 동서가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짜증을 내길래 저는 걱정을 했었죠. 저는 동서보다 열이면 열 다 뒤떨어지는 조건인데 동서가 작정하고서 저를 반대하고 밀어낸다면 결혼식을 앞두고 다 없던 일이 되면서 제가 파혼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그런 걱정까지 했었네요. 그래서 남몰래 속으로 동서 때문에 조마조마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가에서 귀염둥이 손녀라고 사랑을 많이 받아서 영향이 있었는지 어딜 가서 쉽게 주눅드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대범하고 의연하고 덤덤한 편이었죠. 그러니까 저보다 집안 배경도 개인 능력도 좋은 남편하고 결혼하겠다며 덤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제가 드물게도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며 주눅든 경우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동서였어요. 저를 못마땅해 하는 걸 정확히 알게 된 것도 계기가 되었지만 특히나 동서는 사람이 그 특유의 고상하고 고고한 제스처가 있었거든요. 본인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상대라면 깔보고 경시하는 듯한 마치 귀족이 천민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모르게 동서 앞에서라면 자연스레 긴장이 되었습니다. 상견례는 아주 간단하게 있었고요. 부모님이 너무 긴장을 많이 하시고 또 들떠 계시는 그런 모습은 처음 보는지라 제 기분이 이상했었네요. 부모님과 저 그리고 시부모님과 남편 이렇게 총 6만 자리했었어요. 오빠는 먼 지역으로 일을 가 있어서 시간 내기 어렵다는 그런 핑계를 제가 시댁에 댔었고요. 그 바람에 시댁에서도 인원을 셋으로 맞췄던 것이었죠. 부모님은 이것만 보아도 시댁이 교양 넘치고 생각이 바른 집안이라며 전혀 유세 떨지 않아서 놀랄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저보고 시집 정말 잘 가게 됐다면서 두 분 다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고맙다는 말씀도 여러 번 해주셔서 제가 몸들 바를 모를 정도였죠. 결혼 소식까지 안 알릴 수 없는 노릇이라 오빠에게 소식은 전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날에는 오빠가 왔었는데요. 평범하지 않은 덩치와 인상을 하고 있으면서 게다가 웬 여자친구를 함께 데리고 왔더군요. 몸에 딱 붙는 까만 원피스 차림의 그 여자는 머리와 화장도 화려했습니다. 샤넬 명품백을 옆구리에 끼고 아찔하게 높은 하이힐을 또각거리면서 걸어 다녔어요. 오빠 한 명만 해도 범상치 않은데 여자까지 그 모양이었으니 당연히 시선들이 그쪽으로 갔죠. 하지만 결혼식의 주인공은 저와 남편이었던 만큼 하객들 사이에서 소소하게 얘기만 좀 나왔다가 식어버릴 주제였는데 식은 것에 장작을 놓고 불을 지핀 게 동서였죠. 세상에, 길을 가다가 마주칠까봐 겁이 다 나네. 아유, 무서워. 그리고 옆에 낀 여자는 또 뭐야? 너무 저렴하고 천박해 보여.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그런 소리를 떠들고 다녔습니다. 동서가 나서서 그런 말을 하니까 다들 은근히 수긍을 하는 분위기였고요. 저는 최근 몇 년간 보았던 오빠의 모습 중에서 제 결혼식 날 보았던 모습이 가장 단정해 보였기 때문에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빠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네요. 제가 결혼 소식을 처음 알렸을 때 오빠는 자기한테 너무 늦게 알려주는 거 아니냐고 서운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오빠가 결혼식 날에 이상한 언행이라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내심 걱정도 했었는데요. 막상 확인해보니 전혀 아니었죠. 그리고 축의금이라면서 저에게 1,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제가 깜짝 놀라니까 오빠가 멋쩍어 하면서 말했어요. 그때 빌려갔던 돈 이제야 갚는다. 제가 500만 원을 빌려주었던 것을 오빠가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빠가 영영 입을 싹 씻어버릴 줄로만 알았기 때문에 너무 의외였고요. 제가 잘 사는 집안에 시집가는 걸 알고 삥이나 뜯으려고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죠. 동생은 어느덧 알아서 사회생활 잘하고 부모님 걱정 하나도 안 시키고 유복한 집안에 시집까지 가는데 자기가 살아온 모습과 적나라하게 비교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빠는 심경이 복잡해 보였고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심지어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요즘 어떠냐고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럭저럭 괜찮게 잘 지내셔. 엄마 가게가 잘 되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나 결혼하는 걸로 아버지가 마음 놓인다고 하셨으니 앞으로 오빠만 사고 안 치고 속 안 썩이면 아버지 건강은 문제 없어. 제가 냉정하게 대답을 했을 때도 원래 오빠 같았으면 짜증을 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착잡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혹시 오빠가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린 건가 싶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었고요. 부모님은 반신반의하시는 눈치였으나 제 결혼식 날 오빠가 상당히 얌전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였던 것과 저에게 1,000만 원을 준 것 때문에 기대를 하고 싶으신 듯 했습니다. 제 결혼을 계기로 오빠가 종종 엄마와 연락을 하며 지내게 되었고요. 식당 일에도 오빠가 은근히 관심과 걱정을 기울이면서 참견을 했고 도울 게 있으면 도우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보냈고 아무래도 솔직히 제가 더 잘하고 노력하려고 애를 쓰게 되더라고요. 신혼집도 시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이었으니까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시간이 날 때마다 시댁에 가서 얼굴을 비추었고 안부 연락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살가운 막내 며느리가 생겨서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저한테 시댁 주소를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알려드렸는데 얼마 후에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맛있는 찜은 처음 먹어봤어. 많이 맵지도 않고 딱 알맞게 칼칼하더라. 역시 식당을 하시는 분이라 손맛이 다른가 봐. 엄마가 퀵으로 제 시댁에 요리를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저한테 상의도 없이 일을 벌이신 것에 난감했고 잠시 화가 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자식을 잘 봐달라는 마음으로 엄마가 사돈댁에 그렇게 하신 의도를 생각해보니까 감사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너무 잘 드셨다고 하니까 엄마가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또 보내셨는데요. 그때는 사실 시누이가 그걸 가져가서 먹을 걸 염두에 두셨던 것이죠. 시누이가 원래 칼칼한 음식을 좋아한다고 시어머니가 진작 그러셨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얼마 후 시누이한테서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옳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기대 이상이던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칼칼한 걸 좋아하는 지인들 데리고 직접 식당에 가서 먹어보고 싶네. 시누이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던 존재였는데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갑자기 가깝게 느껴지면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몇 달 동안 그렇게 애를 써도 못 이뤄냈던 것을 엄마 덕분에 이뤄낸 셈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참 감사했네요. 그리고 얼마가 또 지나서 시댁에 다 같이 모이는 건수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시숙이 저에게 그때 음식 잘 먹었다고 하면서 동서한테 인사를 전하라고 했었는데 들었냐고 그러더군요. 동서가 저한테 아무런 인사도 한 적도 없었고 저는 엄마 요리를 동서가 가져가서 그 식구들이 먹었던 줄은 아예 몰랐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아니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그날 집에 가려고 하던 참에 동서가 저에게 슬쩍 다가오더니 눈을 부라리며 이렇게 따졌습니다. 동서, 왜 사람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어? 내가 동서한테 잘 먹었다고 인사하는 걸 그냥 까먹었겠거니, 바빠서 깜빡했겠거니, 어른이 그렇게 넘겨짚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그걸 안 해서 나를 염치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 제가 일부러 형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했겠어요?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아주버님한테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고지고대로 말이 나갔을 뿐이에요. 아무튼 그까짓쯤이 뭐 별거라고. 식당에서 쓰는 저렴한 조미료 맛이 팍팍 나던데? 맵고 딱딱하고 질기고. 먹기 불편했어. 너무 식어서 차가운 상태에서 드셨나 봐요. 직접 가게에서 드시면 엄청 다른데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육수부터 따로 내서 쓰세요. 저렴한 조미료를 안 넣기 때문에 감칠맛이 좋아서 식당이 잘 되고 있는 것이고요.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요. 하, 그래? 내가 오해를 한 거였어? 미안. 내가 그런 식당은 살면서 별로 가볼 일이 없었다 보니까 솔직히 잘 몰라서 기회가 되면 가보든지 할게.
동서가 하나도 안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흘겨봤는데 수준 안 맞아서 상종하기 싫다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한숨을 쉬었더랬죠. 동서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을 망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지내면서 최대한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다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식당에 시부모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혹시 드시고 가면 엄마가 불편해하실까봐 염려를 하신 것인지 포장으로 주문을 하셨고요. 들고 오신 건강음료 세트는 엄마와 일하시는 분들 나눠 드시라며 놓고 가셨습니다. 2개 포장하셔서 87,000원 상당이었는데 현금으로 10만 원 내셨고 한사코 거스름 돈은 거절하셨다고 해요. 아유, 어찌나 죄송스럽고 감사하던지. 내가 재료를 넘칠 만큼 팍팍 넣어드리길 다행이다 싶더라. 시부모님이 다녀가신 걸 계기로 며칠이 지났을 때 동서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이 직접 식당에 가보시니까 자리도 꽤 많고 괜찮다고 하시더라. 동서, 내가 곧 지인들하고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혹시 거기서 해도 될까? 저는 동서랑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었고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더니 엄마가 아주 흔쾌히 동서의 모임 장소로 하라고 그러셨고요. 저는 10대 명 정도 모이는 줄 알았는데 거의 30명 정도 인원이었더라고요. 그건 좀 의외였습니다. 금요일 점심때였는데 동서의 모임 임원들이 가게 테이블을 거의 다 차지해버렸고요. 원래 찜 요리는 주문하고 나서 꽤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시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부터 동서는 여기 요리가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면서 엄청 궁시렁거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늦게 나온 줄은 모르고 내가 여기로 잡아버렸네. 다들 미안해. 마치 엄마가 들으라는 듯이 자기 지인들한테 그런 소리를 크게 했고요. 그 지인이라는 인간들도 웃깁니다. 음료수는 당연히 서비스 아니냐는 헛소리를 다들 자연스럽게 했다는 걸 보면 말이죠. 게다가 밑반찬 중에서 김치, 나물 이런 거 말고 계란찜을 자꾸 리필을 했다네요. 계란찜을 조각으로 주지 말고 그냥 통으로 내달라는 어이없는 요구가 있었을 때 엄마가 주방 이모님하고 서로 눈빛 교환을 하면서 고개를 내저었다고 합니다. 동서는 물론이고 그 지인들 일당 모두 작정을 한 것인지 인상이나 차림새는 다 고상한 대로 고상했으면서 떠들기는 엄청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그래서 다른 손님들이 식사하러 왔다가 멈칫하면서 발길을 돌렸다네요. 그래도 엄마가 다 감내하고 성의껏 응대를 했건만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동서가 엄청난 발언을 날렸던 겁니다. 저기요, 콩나물에 붙어있는 이게 뭐죠? 머리카락 아닌가요? 어머나, 그게 왜 거기 있지? 아이고, 죄송해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위생모 안 쓰고 계신 것부터 저는 불길하더라고요. 더러워 비상해서 먹은 속이 울렁거리네요. 돈은 못 내겠어요. 이해하시죠? 네? 아니 저기 그래도 그건 아니죠. 드신 게 얼마인데. 위생관리 엉망이라는 거 알려줘서 영업 그만하고 싶으신가요? 엄마가 당황과 무안으로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동서는 태연하게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인들이라는 인간들은 이 상황을 모르는 척하면서 남은 식사나 이어갔다네요. 머리카락이 찜에서 나왔다고 주장을 하면서 속이 울렁거린다고 한 것 치고는 일행들이 너무 잘 먹은 거 아닌가요? 엄마가 얼마나 그때 어이가 없으셨을까요? 주방 이모님이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면서 홀에 나가 싹 다 엎어버리겠다고 하셨고 그 소리를 들은 엄마가 옳거니 하셨습니다. 상식 밖의 상황은 상식 밖의 인물로 응수하자고 생각하신 것이었죠. 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뻔뻔하게 정말로 돈 한 푼 안 내고서 지인들과 가버리려고 하자 엄마가 너무한다면서 맞서고 계셨던 순간에 누군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충 잠바떼기에 슬리퍼를 찍찍 끌면서 나타난 건 바로 오빠였습니다. 야, 음식을 처먹었으면 음식값을 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오빠는 당장이라도 동서에게 매운맛을 보여줄 것처럼 주먹을 꽉 쥐고 팔을 돌리면서 무섭게 말을 뱉었습니다. 커다란 덩치에 형형한 눈빛, 절대 평범하지 않은 분위기를 내고 있는 무서운 남자의 등장에 다들 겁을 집어먹었고 동서가 떨리는 손을 들어서 삿대질을 하며 제 친정 욕을 해댔습니다.
무식하고 저급하다면서요. 그러자 오빠는 지체 없이 성큼 다가가 동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사방에서 비명이 튀어나왔고 동서는 이제 오줌을 지를 기세였어요. 평생을 도도하게 살아온 인물이 멱살을 잡혀서 발이 땅에서 들어 올려지는 경험을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해본 공포였기 때문입니다. 이거 안 나요? 신고할 거예요? 무슨 신고를 할 건데? 뭘로? 어떻게? 아, 처먹을 대로 다 처먹어 놓고서 무전 취식을 하려던 걸 자진 신고할 셈인가 봐? 그건 위생이 음식이 머리카락이 나와서. 야, 우리 엄마가 누군 줄 알아? 위생이라는 단어도 못 들어보고 살았던 그 옛날에 길바닥에서 포장마차를 하면서도 오만 깔끔을 다 떨었던 사람이야. 손님들한테 번듯한 식당보다 더 음식이 깨끗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거든? 뭘 알고나 짓거려? 야, 너 그 머리카락이 요리하다가 들어갔다는 증거 있어?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 별 기술이 다 있다면서? 머리카락 가져가서 어디 가서 검사 좀 해볼까? 누구 머리카락인지? 만약에 너나 네 일행 머리카락이면 어쩔래? 그때는 무릎 꿇고 백배 사죄하고 네 머리카락 대머리로 빡빡 밀어버릴 거야, 어? 오빠가 말을 이어갈 때마다 모두의 안색이 창백해졌고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해 보였다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동서는 이제 거의 울지경이었습니다. 신고? 그래, 어디 해봐. 대신에 그때는 네 사망 신고도 같이 들어갈 거다. 타고난 집안 배경, 자부심, 자존심. 그런 것들은 그 순간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어느 표현처럼 동서는 공포에 질려서 훌쩍이기 시작했고 두 손을 모아서 빌었습니다. 죄송해요. 사실 저랑 같이 테이블에 앉은 지인의 머리카락인데 밥 먹다가 머리카락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그냥 이상한 충동이 들어서 말이 헛나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보고 있던 동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나 그 이실직고의 엄마와 주방 이모님이 동시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고 하네요. 엄마는 그쯤 하면 됐다면서 오빠를 말렸습니다. 오빠는 엄마를 봐서 참는 줄 알라며 으름장을 놓으면서 동서를 놔줬고 그 일행들을 향해서도 앞으로 잘못 걸리면 다들 죽는 줄 알라고 했습니다. 다들 정신없이 자기 가방을 챙겨서 가버렸고요. 완전히 지인 관계가 쫑나게 생긴 동서는 힘없이 결제 카드를 그제서야 내밀었다는데요. 엄마가 그 손길을 도로 물렸습니다. 됐어요. 안 받을게요. 네? 그렇지만... 내 아들 녀석이 무례를 보인 것도 있으니 오늘 일은 서로 똑같이 주고받은 셈 칩시다. 그럼 됐죠? 그리고 앞으로 내 딸 무시하고 얕보는 행동도 하지 말아줬으면 해요. 가진 배경을 앞세워서 남을 깔보는 거, 그것만큼 추하고 치졸해 보이는 것도 없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동서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도망치듯 가버렸고요. 저는 일을 하다가 오빠의 전화를 받고서 상황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퇴근하자마자 바로 가게로 달려갔고 오빠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와 있었으며 본격적인 저녁 장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서의 못된 만행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상황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도 많이 심란하진 않았었네요. 참으로 오랜만에 네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가족이란 아무리 깊은 앙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느새 그 모든 것이 사르르 놓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동서가 저를 괴롭히면 바로 자기한테 말하라는 오빠의 모습이 왜 그렇게 든든해 보이던죠. 하지만 동서가 저를 괴롭히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죠. 당연히 남편 역시 상황을 다 들었고요. 그러자 남편이 화가 나서 시숙한테 다 전달을 해버렸고 시부모님한테도 일렀습니다. 놀라신 시어머니가 이를 어쩌면 좋냐면서 시누이한테 상담을 하시는 바람에 시누이 부부도 다 알게 되었고요. 동서는 집안에서 몹시 민망하고 난처한 입장이 되었죠. 결국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동서가 정식으로 저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하였고요. 저는 어째서 동서가 저를 그렇게 못마땅해 하였는지 다른 이유 또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전에 동서가 자기 지인을 제 남편에게 소개시켜준 적이 있었더라고요.
집안도 괜찮고 인물도 괜찮은 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단번에 그 지인을 거절했던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거절에 동서도 놀랐고 난감해졌으며 그 지인도 무척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그랬건만 남편이 푹 빠져서 결혼한 인물이 고작 저라는 사실에 동서가 화딱지가 났었나 봐요. 엄마의 식당에 동서랑 와서 같이 테이블에 앉았던 지인이 바로 남편에게 소개를 시켜줬던 그 지인의 친언니라고 하더군요. 세상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걸 계기로 저를 그렇게나 못마땅해 했었던 거라니. 전말을 알고 나니까 굉장히 떨떠름했습니다. 속마음을 실토한 동서가 이젠 다 반성하고 있다고 그랬고요. 저는 알겠다고 답하면서 어쨌든 다 해결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네요. 그 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엄마는 아버지하고 편하게 쉬면서 지내시고 가끔 식당에 나가십니다. 식당은 오빠가 운영하고 있어요. 성격 좋고 성실한 새언니하고 둘이서 하는데 아주 보기가 좋답니다.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 중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동서지간에 어이없던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곳에 제가 사연을 올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슴 한쪽에 응어리가 남은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모두 털어놓으면 어떨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남동녀 외동딸이었기에 누구보다 귀하게 자랐습니다. 심지어 집도 잘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부모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절 위에 들어주셨죠. 그렇다고 해서 버릇없게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예의 없는 혹은 도가 지나친 부탁을 한다 싶으면 부모님은 충분히 훈육도 해가면서 저를 혼내왔기에 흔히들 부잣집 딸하면 생각나는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으로 자라진 않을 수 있었어요. 또 아주 어렸을 적 제가 저보다 집 사정이 좋지 않은 친구를 놀린다거나 비웃는 말을 하면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말했지? 절대 안 돼.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다 보니 나중엔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더군요. 세상은 넓기에 저보다 잘 사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겠지만 지금껏 제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는 저희 집만큼 집안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제 성격상 정말 좋아하고 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밥을 사든 술을 사든 거의 제가 다 돈을 내면서 지냈어요. 그래도 아까운 거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얕고 넓은 인맥보다는 좁고 깊은 인맥을 선호해서 이미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저에게 그만큼 더 고마움을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애들밖에 없었거든요. 원래 예부터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으면 안 된다고.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하면 잊으면 안 된다는 말은 결국 따지고 보면 제가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서 이래저래 잘해주고 그러는 것들이 평범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당연한 것은 아니며 제가 본인들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라는 것을 까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 관계는 물론 연인들도 제가 돈이 많아 해주는 것이 많은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만 사귀어 왔습니다. 희정아, 우리 다음 주는 여기로 데이트 갈까? 내가 밥 살게. 그래? 고마워. 그럼 맛있는 국수 먹으러 가자. 지금의 남편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로 만났던 남편과 저는 나이도 비슷하고 서로 하는 업무가 겹쳐서 일적으로 많이 얽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퇴근하고 하루의 업무 스트레스를 풀며 같이 술을 마시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서로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공통점도 많이 찾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집에 자식이 저 하나였던 저와는 달리 남자친구는 막내였고 위로 누나들만 셋이 있었습니다. 누나가 셋이나 된다고? 신기하다. 그런가?
난 너무 당연해서 신기할 것도 없는데. 형제가 있는 기분을 몰랐던 저는 한두 명도 아닌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에 처음 들었을 때 엄청 놀랐었죠. 그 누나들은 현재 시집을 가서 따로 살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자친구는 작은 빌라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는 완벽히 다른 집안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릴 적부터 가난했고, 한 번도 풍족하게 지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누나들까지 있다 보니 부모님이 뭘 챙겨줘도 누나들 먼저 챙겨주고 그러다 보니 막내인 남편까진 해줄 여력이 되지 않아서 뭐가 되었든 누나들이 쓰던 걸 물려받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죠. 물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모르던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설마 그렇게 살아왔을 거란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구김없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과적으로 당시 그냥 남자친구에 불과했던 남편과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또 앞서 말씀을 안 드린 상황이 있는데 저희 집은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어렸던 저는 상황을 잘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 어머니는 예전부터 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악화돼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였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부터 더더욱 본인이 하는 사업에 매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학생 때부터는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기보단 아버지가 고용한 가정부 아주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서 늦은 밤에 돌아온 아버지는 거실에 있던 제 옆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돼서는 하나뿐인 딸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원래부터도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 부족함 없이 잘해주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남들처럼 아버지 손도 잡고 함께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싶었지만 참았던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게 내내 미안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누구를 만나든 제 선택이니 무조건 존중할 거고 만약에 결혼까지 하고 싶다면 본인 허락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네 선택이니 아빠는 그저 다 믿어주마. 우리 딸 선택이니까. 아버지는 상대방의 가정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었기에 만약 그런 결정을 미리 하지 않았다면 제가 남편을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라고 데려갔을 때 단칼에 반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네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겠지. 라면서 바로 본격적으로 결혼 날짜를 잡고 저랑 남편이 함께 살 신혼집까지 미리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도 집은 우리 아빠가 해주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각자 모은 돈으로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 이런 거 사서 채워넣자 라고 이야기했고 남편 역시 이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보통 한쪽이 지불하면 한쪽이 이것저것 쓸만한 제품들을 사서 넣는 게 맞지만 남자친구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로서는 남자친구를 배려해 준 거였고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시댁 식구들 역시 저희가 충분히 배려해 줬다는 걸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아무 문제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러나 시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일이 생겼습니다. 집은 공동 명의로 하는 거지? 네? 공동 명의요? 아, 저희 아버지가 신혼집을 마련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한 이야기였습니다. 시댁 돈 한 푼도 안 들어가는 저희 아버지가 사주는 집을 공동 명의로 한다니요. 너무 당황해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무슨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제가 아직 어려서 상황 돌아가는 거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어른이 본인이 알려주겠다며 원래 부부가 되면서는 이제 네 거 내 거란 개념이 없고 함께 쓰는 개념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 같은 것도 반드시 공동 명의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약속한 시점이 20대 후반이었습니다. 한참 어른인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제가 어린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어머님, 저 아버지가 오로지 저희 아버지 돈만으로 해주는 집을 공동 명의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 공동 명의로 해야 된다면 저는 그냥 아버지한테 집 안 받고 남편이랑 각자 모은 돈 가지고 대출 받아서 전세 살던지 할게요. 뭐라고? 공동 명의를 안 해주겠다고?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부부면 모든 걸 같이 나누고 쓰는 거지. 근데 그 말에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까지 좀 화를 내더라고요.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정없이 얘기하냐면서 제가 좀 더 현명했다면 그 자리에서 결혼 안 하겠다고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게 맞았습니다. 저 집이 배려를 해준 것을 알기는커녕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려고 안달이 난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당시에 저는 남편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분 토론과 다름이 없게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아버지가 해주는 신혼집을 받아 생활을 하되 공동 명의는 안 하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잡아준 신혼집은 시댁에서도 그렇고 저희 친정집에서도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당시 저랑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각자 집에서 꽤 먼 편이었는데 아버지가 그걸 생각해서 저희 직장에 가깝도록 집을 얻어주셨죠. 그래서 솔직히 시어머니와 그렇게 결혼 전에 말도 안 되는 사안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어도 집도 멀고 하니 결혼만 하게 되면은 별 문제 없이 저희끼리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큰 착각이었죠. 어머니, 집에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석호가 비밀번호 알려줬다. 석호 씨가요? 그래. 왜 싫으니? 싫을 게 뭐 있어. 우리 아들 집인데. 그리고 너는 집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으면은 시어머니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연락도 한 번 하질 않니? 아, 네. 저희가 결혼하고 한 달이 안 돼서부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보통 결혼한 집에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이 밥 잘 챙겨 먹으라고 반찬 같은 거 해오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설사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저한테 이런 반구도 없이 남편이 마음대로 시어머니한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화가 났는데 심지어 시어머니는 저나 남편 반찬을 챙겨주려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냉장고를 보고 맛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다 빼가서는 시댁으로 가지고 갔죠. 어머님, 아무리 저희가 편하다고 해도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오시는 거는 솔직히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오실 때 오시더라도 최소한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찬 가지고 가시는 것도 저희 먹을 거는 남기고 가져가셔야지. 그렇게 싹 다 가져가시면 당장 저랑 남편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 것도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반찬 맛있는 게 필요하시면 제가 그냥 해서 드릴게요. 옛날부터 할 말은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돌아가신 어머니도 그리고 아버지 역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교육해 주셨습니다. 보통 며느리들은 시부모님 어려워서 할 말도 못한다고 하지만 시부모님이 명백히 저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인데 못할 말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한마디 했다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시부모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느니 제가 한 말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쁜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너같이 기센 애 처음 본다. 아니 겨우 반찬 가지고 이런 생색을 내? 내가 무슨 쌀 한 포대를 가져갔니? 뭘 그렇게 일일이 선을 긋고 나누려 들어. 그것도 시애미한테. 너는 가정교육을 그런 식으로 받았냐? 뭐라고요? 됐다. 앞으로 나도 반찬이니 뭐니 손도 안 대마. 그럼 됐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본인이 더 화난 티를 내시더니 돌아가셨어요. 어이가 없고 기가 차 말이 안 나왔죠. 우리 집 비밀번호 바꿀 거니까 당신 절대로 어머님한테 비밀번호 알려주지 마. 내가 당신 어머님한테 무슨 얘기까지 들었는지 알아? 진짜 화나는데 한 번만 참는 거야. 당장이라도 더 크게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남편 보고 참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경고를 하는 것으로 끝내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니 시어머니도 귀신같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아마 남편에게 뭔가 얘기를 전해 들었겠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잠잠해지는가 싶었더니 이제는 시누이 중 한 명이 저를 달달 볶았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이런 부탁을 하겠어. 우리 남편이 이번에 사업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진짜 건수가 대박이거든. 이거 성공만 하면 우리 집은 물론이고 너희 부부도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다니까. 내가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진짜 딱 한 달만 있으면 바로 돌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좀, 응? 가족끼리 인사를 하는 자리를 제외하고는 평생 연락도 한 번 안 하던 시누이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오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3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이야기였죠. 당연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이기에 더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끈질기게 연락을 하면서 진짜 하루에 몇 번씩 제 안부를 묻는 척하며 슬쩍 돈 이야기를 꺼내면서 어떻게든 제가 돈을 빌려주게 만들려고 정말 발악 아닌 발악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봤지만 누나가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어. 당신 여유 되면 좀 빌려줘. 라며 남의 일처럼 이야기를 하는 통에 도움이 하나 안 됐습니다. 결국 정말 한 달만 쓰고 바로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서 3천만 원을 받아서는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꼭 한 달 뒤에 바로 갚겠다던 시누이는 이야기했던 한 달을 미루더니 결국에 나중에 잠수를 탔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잠수를 탔을지언정 부모님이랑은 연락을 할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연락이 되는지 알려달라고 해도 시부모님은 입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그깟 돈 몇 푼이나 된다고 이렇게 징징거려 라면서 오히려 저를 타박했죠. 거기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집은 며느리가 용돈을 70만 원을 주네, 80만 원을 주네 하면서 지금보다 더 용돈을 올려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정작 저한테 돈 빌려간 시누이는 여전히 3천만 원을 갚지 않고 잠수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당시 시부모님 용돈은 저랑 남편 월급에서 조금씩 제해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저희 먹고 사는 것도 있고 시부모님은 용돈을 저희 부부한테만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시누이 셋한테도 똑같이 용돈을 받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굳이 돈을 올려서 줘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용돈은 며느리인 제가 개인적으로 주는 용돈을 이야기하는 거였으니 더더욱이요. 당신 어머니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당신 누나한테 돈 빌려줬다가 당신 누나가 안 갚고 잠수 탄 것도 애써 참아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용돈을 줘야 한다고 연락하는 건 너무 심한 거라고 생각 들지 않아? 애초부터 시부모님에 대한 애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돈에 미치기라도 한 것처럼 저만 보면 돈돈 거리는 시댁 식구들 보니 더 정이 떨어졌죠. 게다가 더욱더 실망스러웠던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제 돈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고 탐내지 않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한테 그 돈 별로 큰 거 아니잖아. 우리 누나가 연락 못할 수도 있지. 당신은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 그리고 우리 엄마가 며느리한테 용돈 좀 받아서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꼭 꼬아서 봐야 속이 시원해? 라면서 전적으로 자기 가족 편을 들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내가 남자를 잘못 봤구나 하고요.
그 뒤로 저희는 말만 부부지 그다지 부부 같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밖으로 나돌았고 저도 저대로 밖으로 나돌면서 남편과는 정말 최소한의 대화만 했어요.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침 저희 사이에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면 차라리 지금이 제격이었죠. 하지만 저를 믿고 아무 말 없이 결혼을 허락해준 아버지한테 죄송해서 이혼을 여러 차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남편이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린다면 시댁 식구들이랑 따로 연락을 안 하면서 저희끼리만 잘 지낼 수도 있겠다는 어떤 희망이 있기도 했어요. 남편한테 실망을 하기는 했을지언정 그래도 처음 좋아했을 때의 마음이 여전히 조금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저의 기대가 무색하게 남편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니 이제는 거의 대놓고 집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기껏 집에 들어와서 보면 술 냄새가 거하게 나는 데다가 와이셔츠에 누구 건지도 모를 립스틱 자국을 묻혀서 오는 일이 허다했어요. 제가 뭐라고 할라치면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습니다. 결혼 생활은 지옥을 넘어 고문이었어요. 누구보다 알콩달콩한 인꼬 부부로 살 거라는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존중하고 각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도 하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부. 그냥 딱 그런 부부를 꿈꿨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단 하루도 그렇게 지내본 적이 없었죠. 여전히 돈을 빌려간 시누이는 연락이 없고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해서는 용돈 달라 난리를 치고 그러기를 거의 반년이었습니다. 그 반년 동안 제가 어떻게 버티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니 이야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고 시누이가 빌려간 돈에 대해서는 그냥 개한테 물렸다 치고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시댁 식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면서 살다 보면 정말 제가 단명할 것 같았어요. 이제는 남편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언제 이혼을 할지 간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줘라. 정말 큰일 나게 생겼다.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들여보내는 통에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냅다 제 다리를 붙들고 저한테 우리 정이 빚 좀 갚아줘라. 우리 정이 빚 좀 갚아줘. 라며 빌었습니다. 정희는 저에게 3천만 원을 빌려간 시누이의 이름이었죠. 평소에는 제가 시누이에 대해서 얘기나 꺼낼라 치면 저한테 매정하다느니 인간성이 없다느니 그렇게 욕을 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는 본인이 먼저 시누이 얘기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누이는 남편 사업 어쩌고 하면서 저한테만 돈을 빌린 게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쓰러져 가고 있는 작은 빌라를 담보로도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사업을 시작도 못 해봤다고 해요. 사업 자체가 사기였던 거죠. 처음 사업을 제시한 게 시누이 남편의 지인이었는데 돈을 얼마 가져오면 1년 안에 원금은 물론이고 매달 원금의 30%씩 투자금에 대한 이율을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다며 시누이 남편을 꼬셨나 봅니다. 그리고 시누이도 시누이 남편 되는 사람도 그 제의가 사기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하고 어떻게든 돈을 빌리기 위해서 저한테도 손을 빌리고 자기가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모아서 사기꾼들에게 넘겨준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 보니 제가 빌려준 돈은커녕 시부모님 집까지 날려먹은 것도 모자라 확실하진 않은데 대부업에서도 좀 대출을 받아서 빚이 산더미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왜 남남될 사람 돈을 갚아줘야 하죠? 저 남편이랑 이혼할 거예요, 어머니. 이제 당신 며느리도 안 될 거니까 저한테 이런 부탁하지 마세요. 들어줄 이유도 없으니까.
이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했지만 남편 앞에선 처음으로 꺼내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설마 제가 이혼까지 얘기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 같아요. 분명 그 전에 이야기했으면 이혼을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마음대로 하라고 했겠지만 지금 딱 봐도 상황이 자기 집 완전히 풍비박산 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본인도 그걸 확 느꼈는지 갑자기 눈물을 질질 짜면서 그동안 내가 잘못했네. 당신처럼 귀한 사람이랑 결혼을 해놓고 내가 멍청해서 소중함을 몰랐네. 앞으로 잘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등 온갖 입에 발린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에 이제는 가고 남편을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마음까지 싹 다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 남편은 제가 아니라 저희 집 돈을 사랑했던 거겠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싶진 않은데 가끔 가다가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이득에도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모두에게 통용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저도 그런 편견으로 누군가를 재단하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의 가정 환경과는 상관없이 어떻게든 개인의 성격에만 집중하면 사람을 판단해 왔습니다. 근데 진짜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댁 식구들 보면서 왜 저렇게 가난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또 흔히 편견 중 또 다른 하나가 없이 살아와서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고 착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라는 걸 너무도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어지간하면 합의 이혼을 했겠지만 저는 어떻게든 시댁 식구들을 괴롭히면서 이혼하고 싶었어요. 아버지도 처음에는 제 이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 제가 그동안 무슨 일을 당했는지 이야기하니 아버지가 오히려 저보다도 더 나서서 화를 내주며 얼른 이혼하라고 변호사도 알아봐 준다고 해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혼 소송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송 밟아서 이혼을 진행했고 위자료 명목으로 남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판결 나는 날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왜 어른들이 끼리끼리 어울리고 끼리끼리 결혼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제 몸으로 직접 절실히 느꼈습니다.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남편이랑 결혼 생활하고 이혼하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져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조금이라도 저희 집이랑 가정 형편이 맞지 않는 사람이랑은 친구도 하기 싫을 지경이에요. 진짜 여러분들도 다른 거 말고 최소한 결혼만큼은 개인의 벌이든 집안 환경이든 무조건 자기랑 맞는 사람이랑 결혼하시고 상대방이 너무 가난하다 싶으면 연애도 시작하지 마세요. 괜히 금방 퇴색될 애정에 눈이 멀어 저처럼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모쪼록 지금은 혼자가 돼서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매일매일 디저트 먹으러 동네 카페도 가고 공원으로 산책도 가고 여유로워요. 또 결혼을 하고 싶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린 만큼 괜찮은 남자가 있으면 연애는 하고 싶어요. 부디 그때는 지금 남편을 만났던 것과 같은 실수는 할 일이 없어야겠죠. 다음에는 제발 괜찮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한 많은 제 이야기 들어주셔 감사하고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면서 예쁜 외모로 참 많은 이득을 보고 살았습니다. 옛날에 여자가 예쁘면 고시 삼관왕이란 다름없단 소리가 있잖아요. 지금이야 여자도 능력이 중요하다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여자가 얼굴이 이쁘면 그만한 대우를 받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젊었을 적에는 더욱더 그랬죠. 동네에서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저 좋다고 쫓아다니는 남자들이 한 트럭이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 몰래 선물을 놓고 가는 애들도 있었고 등교를 할 때면 정말 시간 차이만 두고 두세 명이 한꺼번에 고백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학생 때부터 그런 일들이 빈번하다 보니까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예쁘다는 것을요. 특히 어머니가 제 얼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줬습니다.
워낙 귀찮음이 많은지라 이것저것 챙겨 바르기 어려워하는 편인데 제가 가끔 세수를 한 뒤 로션을 한 번 안 바를라 치면 어머니가 불이 나게 와서는 너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아무리 얼굴 예뻐도 오래 못 가. 어릴 적부터 관리해줘야 하는 거야. 라며 저 대신 얼굴에 로션, 스킨을 바르는 것도 모자라 냉장고에 차갑게 보관해둔 팩까지 얹어주었습니다. 지금 보면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제 외모를 유지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줬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지금도 주름 없이 탱탱한 피부라 젊었을 적 미모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영이는 진짜 예쁜 것 같아. 나 우리 학교에서 선영이만큼 예쁜 애 한 번도 못 봤어. 나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살면서 중고등학교 때 예쁜 애들이 있긴 했는데 선영이 보면 걔네들보다 훨씬 더 예쁜 것 같아. 대학에 가서도 제 외모에 대한 찬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여자애들 사이에서도 꽤 털털하고 성격이 좋은 편이었기에 같은 여자인 친구들도 거리낌 없이 제 외모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는 했습니다. 여자애들도 예쁘다고 할 정도였으니 남자애들은 더욱더 그랬겠죠. 소문처럼 들려오는 학과 외모 순위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제나 제가 1위였습니다. 게다가 저희 학과는 물론이고 교양 과목같이 다른 학과 학생들과도 함께 강의를 듣는 수업에서 또 저를 우연찮게 본 타 학과 학생들이 쟤 누구냐, 어느 학과 몇 학번이냐 이런 식으로 캐묻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렵지 않고 애인을 사귀는 것 또한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쁘게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피곤하기도 했어요. 어떤 분이 들으면 복에 겨운 소리를 한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외모로 눈에 띈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적인 쪽으로도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감안해야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미인대회에 나가서 상을 탔는데 그 뒤로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면서 알게 모르게 나쁜 소문도 돌았습니다. 제가 걔지? 그 미인대회. 응, 쟤 맞아. 진짜 얼굴은 엄청 이쁜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다니냐? 기억나는 것 하나가 제가 남자친구가 있으면서도 매주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잠자리를 가진다. 혹은 일부러 돈 많은 남자만 골라서 만난 뒤에 온갖 선물을 다 받아내고서 바로 차버린다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애초에 연애 자체를 그리 많이 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연애를 할 때 다른 남자를 만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괜한 오해도 사고 싶지 않아서 그냥 단순히 친구이기만 하더라도 일단 이성이라면 굳이 단둘이 만나려고 하거나 개인적인 연락을 하지도 않았어요. 저와 친한 친구들은 제 성격을 알고 있기에 그런 소문들에 대해서 같이 분노하고 화내주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친구들보다는 소문에 휩싸여선 색안경을 낀 채 저를 보는 사람들이 더욱 많았습니다. 한동안은 진지하게 자퇴를 고민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남자를 만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호감을 표시해도 대학교 때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던 시기가 생각나면서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은 혹시나 나에 대한 그런 소문이 돌아도 전혀 믿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일까? 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돌면서 결국 연애까지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의도치 않은 솔로 생활을 꽤 오래 이어갔죠. 선영 씨, 소개팅 한번 안 해볼래? 그러다가 정말 오랜만에 남자라도 한번 만나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직장 생활에서 알게 된 제 상사분이 제의한 소개팅 때문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소개팅 제의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친구로부터 가볍게 한번 만나보라는 권유를 받기도 했고, 아니면 상대방 남자가 어떠한 경로로 저를 알게 된 뒤 친구에게 저를 소개시켜 달라고 직접적으로 부탁을 해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도 있었죠. 하지만 한 번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대학교 때 충격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서 누구를 만난다는 게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1년, 2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약이라고. 그때 일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희미해졌죠. 그러던 중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던 상사분이 소개팅 이야기를 꺼낸 거였습니다. 당시 저는 29살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 즉 21살 이후로 변변찮은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기에 지금 정도면 누군가를 만나도 괜찮겠다 싶었죠. 그래서 알겠다고 소개팅 약속을 잡았습니다. 선영 씨,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팅 하기 전에 상사로부터 대충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도 엄청 잘 살고 본인도 사업가라서 현재 100억 원대에 달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라고 했죠. 솔직히 처음에는 상사분이 그냥 조금 오버를 보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만나보니 왜 100억 원대 재력가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 아닌 게 없었습니다. 게다가 몰고 다니는 차만 해도 거의 수억 원대에 호가하는 스포츠카였죠. 심지어 대화를 하다 알게 된 건데 그런 차가 한두 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이 많아도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부담스럽더라고요. 만약에 그냥 적당히 전문직이고 어느 정도 잘 사는 수준에 속했다면 저도 속된 말로 땡 잡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자산만 100억 원이 넘는 사람은 솔직히 저 같은 일반인이랑 급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주실 수 있겠습니까? 죄송해요. 저한테 재훈 씨는 너무 과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재훈 씨라면 분명 더 현명하고 좋은 여자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애프터 신청도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도 꾸준히 연락을 하며 부담 갖지 않아도 되니 한 번만 더 만났으면 좋겠다. 이대로 연락을 끊기에는 너무 아쉬울 것 같으니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 등등 저에게 만남을 애걸복걸했습니다. 누구한테 매달리기는커녕 자신한테 매달리는 여자들을 수십 명은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내심 기분은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진짜로 또 한 번 만남을 가지는 것은 별개였기에 한 달 정도는 그냥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하면서 고민만 해봤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길래 그래, 한 번 더 만나보자 하고서 데이트 날짜를 잡았죠. 선영 씨, 이거 저 만나주셔서 주는 선물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남자는 저를 꼬시기 위해서 선물 공세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글쎄 두 번째 데이트 때 무려 50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요. 당연히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쥐어주는 통에 하는 수 없이 받았는데 그날 가방뿐만 아니라 호텔, 레스토랑에서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별장이 있다면서 그 별장까지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습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지금껏 연애를 몇 번 해봤지만 늘 저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비슷한 또래의 남자들만 만났던지라 그렇게까지 극진히 대접받는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돈이 많은 연상의 남자로부터 이런 식으로 금전적으로 하나 걱정될 것 없는 데이트를 즐기다 보니 이래서 사람들이 돈 많은 남자 찾는구나 싶더라고요. 데이트를 마음먹은 것은 첫 번째가 어려웠지 두 번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속물이기도 했고 그렇게 큰 돈을 써가면서 저한테 애정을 갈구하는 남자도 마음에 들었어서 두 번째 만남 이후로는 남자의 데이트 신청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조금만 더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남자는 아마 기꺼이 저를 데리고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왔을 거예요. 당시 남자와 연애하면서 받았던 선물만 해도
억 단위는 우스울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남자가 준 선물에는 명품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요즘 가상화폐 열풍이 식긴 했지만 아마 나중에 가면은 지금보다 값어치가 훨씬 오를 거예요. 내가 몇 개 줄 테니까 이거 꼭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상화폐 붐이 일어났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 가장 유명한 게 비트코인이죠. 3, 4년 전 비트코인 열풍이 잠깐 불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가격이 폭락해 300만 원 정도 할 시기였어요. 그리고 당시 남자가 저한테 비트코인을 10개를 줬었죠. 그때 돈으로도 3천만 원어치나 했기 때문에 절대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IT 계열 쪽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그런 쪽에 정보력이 있는 편이었는데 저야 그런 쪽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인지라 그냥 주니까 받았지 사실상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가치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그만큼 남자에게 엄청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받은 것도 있고 저도 그렇게까지 함께 지내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남자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선영 씨, 저는 선영 씨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는 거예요. 절대 가벼운 마음 아닙니다. 당장 결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이 이 정도라는 것 알아주셨으면 해요. 뭐 사실 남자가 저를 꼬시려고 이것저것 선물해 줄 때부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단순히 사귀는 것만 원하는 건 아닐 거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연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자는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말은 당장 결혼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가끔 데이트를 하다가 사이좋아 보이는 가족을 보면 저랑 선영 씨도 언젠가는 저런 가정을 이루겠죠? 라며 은근슬쩍 저와의 결혼을 한 번도 못 박는다거나 그런 류의 말들을 많이 했어요. 정말 사랑이라고 할 정도로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봤을 때 당연히 저한테 과분하고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부모님은 제가 이 정도의 남자를 만난다고 하자 쌍수를 들고 환영하셨죠. 특히 어머니가 말이에요. 그렇게 돈 많은 남자 찾기 힘들다. 이왕 사귀게 된 거 빨리 이야기해서 결혼까지 하렴. 엄마랑 아빠는 무조건 찬성한다. 아유, 세상에. 집안에 무슨 이런 복덩이가 굴러왔니? 지금이야 여자가 30 넘어서 결혼을 해도 그렇게 늦는다는 생각이 안 들었지만 저 때는 아직 30 넘어서까지 여자가 결혼을 못하면 노처녀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이었던 저는 알게 모르게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마침 저한테 좋은 상대가 생기니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결혼을 이야기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모님 그리고 남편의 소원대로 저희는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전혀 반대가 없었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인사를 간다니까 그 전날부터 갈비찜이며 해물탕이며 온갖 요리들을 다 준비해서는 다음날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밥을 차리며 우리 선영이 잘 부탁해요 라고 인사하셨죠. 하지만 문제는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잘 산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편도 아니었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남보다 나은 점은 얼굴 하나였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심 남편처럼 잘 사는 집의 부모님이면 제가 그렇게 며느리로서 탐탁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은 했어요. 그래,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리고 제 예상은 들어맞았어요. 누가 봐도 좋은 집에서만 평생을 살아온 우아한 사모님 같은 이미지의 시어머니. 그리고 누군가의 발밑에 있기보단 누군가를 발밑에 두고 내려다보는 것이 익숙해 보이는 시아버지. 원래대로였으면 저랑 한평생 연관도 한번 없을 법한 분들이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던 시부모님은 저희 집이 그다지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학벌이 엄청 좋거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후로 정말 눈에 띄게 안 좋아진 표정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대충 대꾸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정말 선영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남자가 제 편을 들어주며 어떻게든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주는 것만이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님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았죠. 그래도 교양이 있으신 분들이라 제 면전에선 이야기를 안 했지만 슬쩍 전해 듣기로는 절대로 결혼을 안 된다면서 극구 반대를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엔 제가 그 말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저기, 아가씨,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애랑 아가씨는 급이 다르잖아요. 집안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둘이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나도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지만 결혼은 현실이야. 아가씨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알지 않아? 그러나 남편이 적극적으로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매달렸고 저도 몇 차례 더 시부모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린 덕에 간신히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혼집은 시댁에서 그리 멀지 않은 60평형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이는 남편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보고 손에 물 묻히지 말라고 가정부도 고용을 했고 매주 주말이면 저를 백화점으로 데려가서 괜찮은 거 있으면 사라며 명품 쇼핑을 해주기도 했어요. 친구들을 만날 때면 정말 남자 잘 만났다면서 완전 사모님이 된 저를 부러워하는 애들도 많았습니다. 와, 정말 남자 잘 만나 땡 잡은 애가 바로 그게 내 주변에 있었네. 진짜 부럽다. 나도 너처럼 살아보고 싶다 좀. 솔직히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저도 어깨가 으쓱거렸죠. 하지만 그 행복은 채 2달을 가지 않았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가 늦을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렇게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애걸복걸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정말 사람이 완전히 돌변을 했습니다. 순간 얼굴만 같은 다른 사람인 거란 착각이 들 정도로요. 진짜 매일같이 욕을 안 들은 날이 없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다고 욕을 하고 나가면 나간다고 욕을 했죠. 어떻게든 좋은 말로 잘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안 내게 해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술을 마시고 온 것도 아닌 제정신인 상황에서 저한테 온갖 욕설을 퍼붓는데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주 있던 명품 쇼핑은 당연히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깟 명품 안 받아도 되니까 가능하다면 제발 남편이 이전처럼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돌아오기는커녕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죠. 어느 날은 가정부 아주머니가 늦게 오는 날이어서 먼저 장을 보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니 제 것이 아닌 여자 구두가 신발장에 널브러져 있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들어가 보니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보이는 상간녀가 저와 남편이 사용하는 침실에 떡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기함을 했는지.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여자를 집으로 데려올 수가 있어요? 화를 안 내고 싶어도 안 낼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그런 걸로 화를 내는 제가 이상하다면서. 당신이 지금 누구 돈으로 여기 사는 거야? 그리고 남자가 큰일 하다 보면 여자 몇 명 만날 수도 있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나랑 결혼했어? 라며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굴었습니다. 심지어 너도 나 덕분에 많은 거 누리고 살잖아. 그럼 됐지 뭘 바래 여기서 더. 바라는 네가 제정상이냐?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인간 그 이하였을 겁니다. 만약에 남편이 저를 본인과 똑같은 동등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까지 막 나가진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그런 주제에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저도 인간관계가 있으며 특히나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지고 나선 친구들이라도 만나는 게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는 당연히 저와 같은 여자가 아닌 이성 친구도 있었죠. 근데 이성 친구나 한번 만나면 남편이 득달같이 저한테 와서는 당신 지금 바람 피는 거지? 저 새끼랑 뭐라도 한 거 아니야? 나 없을 때 제 집으로 데려온 적 있어 없어? 라며 저를 달다 볶았습니다. 너 내가 안 무섭지? 무섭게 해줘? 라며 위협하기도 했고요. 제발 그만 좀 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한번 보인 뒤로는 제 핸드폰으로 전화 하나만 와도 저 대신에 낚아채서 전화를 받고는 그 대상이 제 친구인지 확인하고 그러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저는 핸드폰 잠금을 걸어두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비밀번호라도 걸어두면 당신 또 어떤 놈이랑 바람 피우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그거 모를 것 같아? 진짜 의처증 말기 환자처럼 구는데 제가 그걸 이길 재간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아무래도 당신이랑 더는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은 애가. 당연히 저도 그런 남자랑 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먼저 이야기했죠. 근데 그렇게 저랑 사는 게 싫다는 것처럼 굴면서도 이혼은 절대 안 해주더라고요. 이혼 얘기만 꺼내면 오히려 자기가 더 나서서 화를 내거나 아예 들은 척도 안 하고 저와 얘기를 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정말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하루하루 말라 비틀어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집에 있기가 싫어서 맨날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은 친구네 집으로 가출까지 했을 정도로요.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그새 폭삭 사갔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당시 알고 지내던 친구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제 속 얘기까지 다 할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하고 딱 2달 지나서 갑자기 사람이 완전 바뀐 것처럼 굴더라. 지금은 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를 않아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 온 거라고 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당연히 놀라면서 제가 원할 때까지 여기서 살고 있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줬죠. 덕분에 며칠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전화로 계속해서 남편에게 전화가 오고 문자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심한 욕설이 오긴 했지만 그런 거야 그냥 안 보고 넘기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선영아, 강서방이 어제 우리 집으로 왔는데 제가 연락을 안 받자 남편은 저희 친정댁으로 간 모양입니다. 차라리 그냥 단순히 가서 저를 찾았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친정 부모님 멱살을 잡으면서 딸내미 어디다 숨겼냐며 온갖 쌍욕을 다 했나 보더라고요. 지금껏 남편한테 당했던 일들 부모님한텐 이야기 안 했습니다. 당연히 걱정하실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계속해서 제가 남편에게 연애할 때처럼 사랑받으면서 사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남편의 폐악을 보고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부모님한테까지 영향을 미친 상황에서 제가 그저 도망만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까지 갈 거라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나가니까 그때서야 남편은 그러면 이혼을 해주겠다며 대신 자기한테 위자료 한 푼도 안 받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 제가 위자료를 받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니 당연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혼 서류 접수하는 순간 진짜 마음이 얼마나 편했는지. 이혼하고 나선 정말 자유롭게 놀러 다녔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학을 떼던 친구들과도 만나서 술도 마시고 밤늦게 들어오고 결혼을 하게 될 때만 해도 그런 생활이 그리워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었는데 진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아마 죽어도 결혼을 안 했을 거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게다가 그렇게 이혼을 하고 1년이나 되었을 무렵 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귈 당시 이래저래 남편 인맥이랑 친해진 적이 좀 있었는데 나중에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와서 보니 남편이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거기서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불쌍했냐고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서야 정말 완벽히 남편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생각에 행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제가 남편한테 시달림 당한 보상이라도 오는 건지 남편이 죽고 나서 우연히 뉴스에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과 연애 당시에 제가 받았던 10개의 비트코인 생각이 나더라고요. 실제로는 위자료 하나 안 받고 이혼했지만 뭐 그 비트코인이 받을 당시 가격만 된다고 해도 나름대로 위자료의 역할을 하고도 남지 않을까 싶어서 남편이 비트코인을 사서 넣어준 거래소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가격을 보는데 정말 너무 놀라서 나자빠질 뻔했어요. 분명 남편한테 받았을 당시만 해도 개당 300만 원, 총 3천만 원에 불과했는데 제가 봤을 당시에는 총 값어치가 7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상상을 하셨겠습니까? 3천만 원이 7억 원이 돼 있을 줄은. 믿기지가 않아서 뺨도 때리고 혹시나 오류일까봐 수십 번 새로 고침도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7억이란 숫자는 변하지 않았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날 집에서 춤추면서 뛰어다녔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다 불러서 밤새 술까지 사줬고요. 결혼 당시에 남편이 주는 돈으로 생활을 했기에 저 자체는 그렇게 생활력도 없었고 저희 집도 아주 부자가 아니었던 데다가 당시 부모님은 1억 원 정도의 빚이 있던 관계로 진짜 한 푼 한 푼이 아쉬웠는데 그 7억으로 빚 갚는 건 물론이고 제 차, 부모님 차 싹 다 한 대씩 사기까지 했어요. 솔직히 말해 위자료 못 받은 것도 조금은 억울했고 남편에게 당한 세월도 힘들었지만 이렇게 큰 돈 얻을 거여서 그렇게 고생했다고 생각을 하면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일확천금에 매달려선 안 되지만 이 비트코인으로 얻은 수익은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 몸고생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응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